좀 경사님 선에서 교장의 이상한 제안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장 선생님도 있더군요. 황소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학교의 교장이 담당 경찰관에게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회유가 오갔던 교장과 경찰관의 통화 음성을 저희 동아일보에서 단독 입수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경사님 선에서 듣고 좀 끝내주시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건데 몇 사람 살려주겠어요. 한두 사람 아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경사님 있을 때 끝내면 저도 진짜 좋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경사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학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하면 경사님 말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직접 만난 교장은 손가락 2개를 펴보면서 이거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행동에 대해 뇌물을 주겠다는 뜻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장은 경상도 남자끼리 사건을 잘 해결해보자는 뜻에서 엄지를 세워 보인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얘기 짚어볼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사건 전문가, 심리 전문가 각각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복준 교수님. 네. 저 교장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요? 교장 선생님이죠. 네. 이분이 아마 이제 그 학폭이 문제가 되면 본인의 어떤 신상에 지장이 올 것을 두려워했던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게 일지가 좀 있어요. 이 학생 관련돼서. 2017년 4월 28일 날 이 학생이 1차 자살을 시도를 합니다. 4월 28일 날. 그때 이제 학폭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었으면 어쩌면 이 학생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 날 장난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서 종결을 해버려요, 학교에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학생이 6월 15일 날 옥상에서 결국 투신해가지고 사망하고 말죠. 자살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더 진전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7월 19일 날 유서를 찾았다고 공개를 합니다. 그 유서를 계기로 해가지고 7월 24일경에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폭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학생들 한 8명 정도를 이제 혐의로, 학폭 혐의로 이제 입건을 해서 아마 조만간 송치할 예정인데, 쭉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면 4월 28일 날 1차 교내에서 3층 복도에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학생들이 말려가지고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그때만 제대로 이게 조치를 했었어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오 교수님 또 더 황당한 것은 이 교장 선생님께서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내보이다가 이게 뇌물을 주겠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경상도 남자끼리 잘해보자는 의미로 엄지를 축혀 세운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아마 이 교장 선생님은 엄지 손가락이 2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걸 본 그 경찰은 2개를 얘기를 했는데 엄지를 지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 자체도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은 것이 경상도 남자끼리 사건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지역색을 드러난 것이고, 소위 얘기해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예, 그런 얘기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적절하게 무마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 언어에는 우리가 발성적인 언어가 있고 또 신체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소통을 하는 그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실제로 이 음성을 내서 소통을 하는 것보다는 눈빛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경찰관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예, 과연 이제 이 교장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의연한 모습이 아니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민낯,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이 해당 교장의 녹취 하나 더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목소리 더 들어보시죠. 이거 학교폭력 사건이니까 아니까 애매한데 지금 그 경찰서에서 조사분들이 그래 한다고 이거 학교폭력이라고
그다음 시청에서 분들도 변호사님들도 이거는 폭력이라 하더라고. 살자마 때리려고 그 행법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이거 학교 폭력 그냥 이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행사님 믿어주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폐 축사한 것도 절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업무 처리하다 잘못한 거 그런 거는 또 내가 말실수한 거 그건 분명히 인정해요. 내 보십시오. 30년만 더 내리자. 본인의 심경이 너무 저 녹취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저희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고의 은폐를 시도한 게 맞다면 처벌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 방송 마치고 오후 4시에 학교폭력위원회여서 제가 그 학폭위에 참석을 하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학폭위를 해보면은 교장 선생님은 가급적 이 사건에 보통은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학폭위에 어떤 것이건 간에 이 사건이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고 무마를 하려고 이 애를 쓰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을 정상적인 어떤 그 학폭위의 업무를 만약에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가 형법상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0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교장까지 와서 다른 어떤 직을 노리고 있는지 어떤지 그와 같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어떤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영달 내지는 본인의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넘어서 형법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사건 하나 더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화면 한번 같이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번에 아동학대 가해자가 충격적이게도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 유치원장이 2살 배기 원생을 폭행하는 장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인데요. 저희가 너무 적나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서 저희가 영상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저는 저 아이의 상처를 봤어요. 그런데 네, 예. 뺨을 때리고 들어서 이제 내던지고 뭐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거의 이 정도면 폭력이다. 저희가 이렇게 봐야겠죠. 확실히. 폭력이죠. 2살 배기에 불과하다면 이게 사실은 성인의 이 손바닥으로 어느 정도를 쳐야지 강도가 있어야지 상처가 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2살은 건드릴 데도 없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 저도 자세히 뿌옇게 처리하기 전 거를 좀 봤습니다만은 사실 저 아이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가지고 던지거든요. 예. 그건 명백히 폭력이고요. 부모도 아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갔는데도 뺨 쪽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그걸 보고 의심을 해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 수녀님의 어떤 이 가해행위가 다 드러난 것이거든요. 저 화면에 예. 나오네요. 저건 저 손바닥 자국이거든요. 예. 누가 봐도 명백히 저건 폭력이죠. 예. 교수님. 글쎄 꼭 직업에 따라서 이런 걸 심리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수녀님이 왜 저렇게까지 학대를 했다고 보세요? 수녀님이 이제 보통 때는 본인이 수녀라고 하는 어떤 상징 속에서 있다가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여기에 오기 이전에 다른 곳에 있다가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부모들이 성당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안심하고 맡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유아원에 있는 교사가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더욱이 이제 충격적인 것은 이제 수녀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수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이 서원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수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충격적인 것은 아까 이제 얼굴에 뺨 자국이 나서 부모가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제기를 하니까 4시간 동안 아이를 세뇌를 시켰단 말이죠. 이건 너가 나한테 맞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조치하는 그 과정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상당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 교수님 사실 심리학을 이제 주로 다루고 계신데 이 아동 폭력이 왕왕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살 박이 이 아이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치유가 가능할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아마 이제
이전에 그 유아원에서 여기로 올 때 부모가 설득을 했을 거예요. 거기는 성당에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뭐 수녀님은 그렇죠. 너를 갖다 잘 대해줄 거다. 좋을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말조차도 이제는 믿기가 어려운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그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심리 치료를 거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이 사건, 그나마 가슴을 썰어낸 다행인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여기 보면 3살 아이가 알몸으로 외출을 했는데 저 아이가 누군지 저희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복준 교수님. 예. 경찰에 등록된 지문 덕분에 그나마 네.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 경찰에서 이게 아마 2014년경부터 아마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문 사전 등록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서 파출소도 좋고 경찰서에 찾아가 가지고 아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치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사전에 얼굴을 등록하고 지문을 등록해 놓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알몸 상태로 할머니가 자는 사이에 발달장애가 좀 있는 아이거든요. 예. 나와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데 신고에 의해서 이제 데리고 오고 지문을 이제 인식해가지고 보니까 바로 인적사항이 나와서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이를 보내줄 수 있었던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김 교수님, 아이가 이렇게 뭐 천진난만하게 파출소를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 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지문 인식 등록을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아이 유아라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저기 장애우 그 가족, 그 다음에 치매 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파출소를 가도 상관없고요. 인근 파출소 인근 파출소를 가도 상관없고 경찰서 찾아가시면 한 10분 이내에 거의 종료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네. 정말 오늘 제가 근래 알았던 정말 좋은 그 그러게요. 제도이고 경찰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문 사진 사전 등록제 여러분들도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도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